한세대학병원 흉부외과 컨퍼런스룸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방금 전 레지던트 3년차의 발표가 끝났지만 그 누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길고 섬세한 손가락으로 티타늄 안경테를 밀어올린 남자는 텅 빈 스크린을 향한 채 미동도 없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혁. 한세병원 흉부외과의 절대 군주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심장수술의 대가, 신의 손이라 불리는 그의 수술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그 완벽주의와 얼음 같은 성정은 그를 살아있는 폭군으로 만들었다. 김민준 선생, 낮고 조용한 부름에 발표를 했던 레지던트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네, 교수님. 방금 발표한 환자 박성철 67세.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 후 경과 관찰 중. 특이사항 없음. 이게 발표의 전부인가? 네, 그렇습니다. 환자의 바이탈은 안정적이며 합병증 소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민준 레지던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워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두려웠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지혁이 툭 던진 한마디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느리지만 위압적인 걸음으로 김민준 레지던트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레지던트가 제출한 환자의 차트가 들려 있었다. 환자 차트 12페이지. 복용 약물 리스트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아토르바스타틴. 그리고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이 약은 뭐지? 지역이 짚은 곳을 본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기에는 그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약물, 와파린이 적혀 있었다. 부정맥 병력이 있던 환자가 과거에 복용했던 약이었다. 와파린입니다. 그래, 와파린. 항근고제지. 현재 환자는 스텐트 시술 후 항열 수판제 이중요법을 쓰고 있는데 과거력이지만 항근고제를 복용했던 환자야. 출혈 경향성이 일반 환자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소리다. 이걸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보고한 건가? 자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나?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한 건가?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놓쳐 지혁의 입가의 냉소가 어렸다. 자네의 그 놓침 하나 때문에 환자는 죽을 수도 있어. 수술실에서는 1mm의 오차가 생사를 가르고 차트에서는 단어 하나가 환자의 목숨을 결정한다.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망각한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보겠다는 거지. 오늘부로 자네는 수술 어시스트에서 제외한다. 신입 간호사들 교육이나 다시 받고 와.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흉부외과 의사에게 수술실 출입 금지는 존재 가치의 말살을 의미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위의 다른 의사들 역시 숨을 죽인 채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다. 윤서아 간호사였다. 그녀는 5년차 흉부외과 전문 간호사로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그녀는 방금 전의 소란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다음 수술에 필요한 기구 목록을 태블릿 PC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서아는 지혁의 질책을 들으며 동시에 김민준 레지던트가 놓친 부분을 자신의 태블릿에서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30분 전에 그 환자의 와파린 복용 이력을 발견하고 담당 주치의의 확인을 거쳐 출혈 고위험군으로 환자 상태를 격상시켜 놓은 상태였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혈액 제재까지 미리 준비해 두도록 혈액은행에 요청을 넣어두었다. 그녀는 논란을 만들거나 누군가를 뽐내며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시스템의 빈틈을 찾아내 조용히 메울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강지혁의 분노도 김민준의 절망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만이 보일 뿐이었다. 다른 이들이 강지혁이라는 폭풍에 휩쓸릴 때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 컨퍼런스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끝나고 모두가 흩어질 무렵 지혁의 개인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다. 교수님, 이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이사장실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지혁은 미간을 살짝 한세병원의 최고 권력자인 박태준 이사장이 그를 개인적으로 부르는 일은 드물었다. 그것은 보통 병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뿐이었다. 이사장실에 육중한 원목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태준 이사장이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노신사였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야심과 통찰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강 교수, 앉게. 지혁이 맞은편에 앉자 박 이사장은 서두 없이 말을 꺼냈다. IJ그룹 초회 회장 건일세, 예상했던 바였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YJ그룹의 총수. 최광일 회장이 얼마 전 극심한 흉통으로 한세병원에 비밀리에 입원했다. 진단 결과는 명확했다. 세 개의 관상동맥이 모두 심각하게 막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다. 유일한 해결책은 관상동맥 우회술, 즉 심장개복 수술뿐이었다. 내가 직접 집도할 겁니다.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그래야지. 박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고는 이 수술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 나도 잘 아네. 하지만 강 교수, 이번 수술은 그냥 수술이 아닐세. 최 회장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의 미래가 걸려있어. 박 이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네도 알다시피 현재 우리 병원은 정부의 의료연구 단지 프로젝트 유치를 두고 경쟁 병원인 대한병원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네. YJ그룹은 그 프로젝트의 가장 큰 민간 투자자야. 만약 우리가 최 회장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우리 차지가 될 걸세. 하지만 아주 만약에라도 실수가 생긴다면 박 이사장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지혁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투지가 불타올랐다. 압박은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오히려 압박이 심할수록 그의 집중력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이 수술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 참이었다.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전체에 증명하고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려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무대. 그의 머릿속에 경쟁자인 소화기획과 김도윤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 교수는 실력보다는 정치력과 인맥으로 병원 내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은근히 차기 병원장 자리를 노리며 지혁을 견제하고 있었다. 이번 수술의 성공은 김도윤의 길을 꺾어놓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사장님, 지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제가 있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박 이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한편 수술팀 구성을 위한 회의가 흉부외과 의국에서 열리고 있었다. 지혁은 자신이 직접 선발한 최고의 멤버들로 팀을 꾸렸다. 퍼스트 어시스트는 그의 라이벌인 김도윤이 아닌 그의 충직한 수제자인 박성우 교수가 맡았다.
그리고 마취 과장, 최순 환사, 그리고 수술 전문 간호사들의 명단이 차례로 확정되었다. 스크럽 간호사는 수간호사인 오 여사가 명단을 읽어 내려가다 잠시 멈칫했다. 윤서아 간호사로 배정했습니다. 최 회장님 같은 VIP 환자 수술에는 그녀의 꼼꼼함과 관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윤서아. 아까 컨퍼런스룸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그 조용한 간호사. 그는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 없는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수술실은 전쟁터다. 조용한 병사보다는 기민하고 목소리 큰 병사가 때로는 더 유용했다. 다른 사람은 없나? 강 교수님. 오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믿으십시오. 윤서아는 강 교수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겁니다. 그녀는 절대 교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지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오 여사의 안목을 신뢰하는 편이었다. 그는 명단을 최종 승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술은 이틀 뒤로 잡혔다. 이틀 동안 한세병원 흉부외관은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지혁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수술 계획에만 몰두했다. 그는 수십 번이고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술 과정을 시뮬레이션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최광일 회장의 심장은 이미 수십 번 열리고 닫혔다. 윤서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배정받은 직후부터 최 회장과 관련된 모든 의학 자료를 탐독했다. 그의 작은 습관, 알레르기 반응, 가족력까지 그녀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환자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그녀는 수술기구 하나하나를 직접 점검하고 소독 상태를 확인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키트를 3개나 추가로 준비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수술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생명이며 한 병원의 운명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그토록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강지혁이라는 남자의 제국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였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병원의 모든 것이 이 수술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폭군과도 같은 천재 의사 강지혁과 그림자처럼 조용한 간호사 윤서아가 서 있었다. 아직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수술이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수술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과 시간의 흐름은 차단되었다. 이곳은 강지혁의 성역이자 완벽하게 통제된 우주였다. 오직 심장폐 기계의 낮은 웅걸거림과 환자의 생명을 알리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파동음만이 허락된 공간. 강지혁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수술대 중앙에 섰다. 그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20명에 가까운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절개가 이루어지고 흉골이 열리자 YJ그룹 최광일 회장의 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치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생명의 중심. 지혁의 눈빛이 한층 더 깊어졌다. 지금부터 이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한 외과 의사의 고독한 전쟁터였다. 메스를 그의 낮은 목소리에 윤서아가 반사적으로 메스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지혁이 가장 선호하는 각도와 압력까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지혁은 잠시 만족스러운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수술 부위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수술은 초반 1시간 동안 교과서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혁의 손끝에서 혈관들이 분리되고 우회로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팀원들의 긴장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교수님,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술실의 정적을 깼다.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었고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젠장 대동맥. 박리다 지역이 욕설을 씹어뱉었다.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었다. 환자의 대동맥 내벽이 찢어지고 있었다. 수술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석션 출혈 부위 확보해. 수술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급변했다. 지혁의 부드럽던 손놀림이 폭풍처럼 거칠고 빨라졌다. 그의 입에 땀방울이 맺히고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클램프, 더 빨리 뭘 꾸물거리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에 어시스트를 하던 박성우 교수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모두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간신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윤서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쏟아지는 지혁의 요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응했다.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모두가 찢어진 대동맥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녀의 시선은 수술대 옆으로 늘어뜨려진 환자의 왼손에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환자의 검지손가락이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파르르 하고 짧게 떨렸다.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 그것은 수술 중의 정상적인 근육 반응이 아니었다. 너무나 미세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사진처럼 기억하고 분석하는 서아의 눈에는 그것이 불길한 패턴으로 읽혔다. 심장 수술 중인 환자에게서 나타날 리 없는 말초, 신경계의 이상 신호. 마치 모스부호처럼 환자의 몸이 필사적으로 다른 종류의 위험을 알리고 있는 듯했다. 뭐지? 마취제 부작용인가? 아니면 그녀의 뇌가 수만 가지 의학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집중력이 수술대에서 환자의 손끝으로 옮겨갔다. 카스트로비에오, 니들 홀더. 바로 그 순간 대동맥의 가장 위급한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 지역의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그것은 눈 수술에나 쓰일 법한 극도로 섬세한 기구였다. 서아는 생각의 파편을 떨쳐내고 반사적으로 트레이에서 해당 기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혁에게 직접 건네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 바로 옆에서 기구를 전달하는 박성우 교수에게 넘겨줘야 했다. 그녀가 트레이를 박 교수 쪽으로 밀어주는 순간 방금 전 보았던 손가락의 경련이 다시 한번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아주 미세한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의 망설임. 그녀의 손목 각도가 평소와 미세하게 달랐다. 쨍그랑 작지만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이 수술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심장폐 기계의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의료기기들 사이로 바닥에 나뒹구는 작은 수술기구 하나. 그것은 마치 잘 닦인 대리석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검은 잉크처럼 강지혁의 완벽한 세계에 생긴 오점이었다. 모두의 고개가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버린 윤서아가 서 있었다. 강지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니,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신성한 자신의 재단이 더럽혀진 것을 목격한 대제사장의 경멸과 살기. 그는 피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수술기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걸음
윤서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수술실을 채웠다. 지금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서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서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이 본 손가락 경련과 눈앞에 이 끔찍한 실수 사이에서 뒤엉켜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을 뻗어 서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방금 전 그녀가 기구를 떨어뜨렸던 바로 그 손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멸을 담아 세차게 쳐냈다. 짝, 살과 장갑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아, 서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에 가해진 충격보다 수십 개의 눈앞에서 가해진 모욕감이 더 아팠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실수를 해 지역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억눌렀던 모든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내까지 게 뭔데 내 수술을 망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으로 보이나 일개 간호사 따위의 실수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칠 뻔했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일가의 간호사 따위, 그녀의 헌신과 노력, 전문성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수간호사인 오 여사가 보다 못해 앞으로 나서려 했다. 교수님, 진정하세. 닥쳐. 지역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시선이 오 여사를 향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금의 강지혁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폭주 기관차였다. 그는 다시 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멸을 넘어선 혐오감이 가득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수술실에 있을 자격이 없어. 아니, 이 병원에 있을 자격 자체가 없어. 당신 해고야. 해고. 그 단어가 공기 중에 선명하게 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혁이라는 신이 내리는 파문 선고였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수술실에 발도 들여놓지 마. 서아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변명도 사과도 무의미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뒤로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는 비틀거리지도 흐느끼지도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그녀는 동료들의 침묵과 당혹스러운 시선 사이를 지나 수술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그 조용한 퇴장은 어떤 절규보다도 더 크게 그 공간을 울렸다. 문이 닫히고 그녀가 사라지자 수술실에는 끔찍한 정적만이 남았다. 지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가 가라앉자 차가운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수술대로 돌아갔다. 임시로 다른 간호사가 투입되었다. 수술 계속한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신의 손이었다. 조금의 떨림도 없이 그는 남은 수술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하지만 수술실 안에 그 누구도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 완벽했던 그의 성역에 지울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끝난 수술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닌 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차가운 복도를 걷는 윤서아의 등 뒤로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닫혔다. 그 문은 단순히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세상이었던 모든 것, 그녀의 자부심과 꿈, 미래로부터 그녀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단두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로봇처럼 걸었다. 동료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복도를 지나치며 그녀를 흘깃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소문은 이미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을 것이다. 강지혁 교수 수술실에서 사고치고 잘린 간호사.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된 동시에 모두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탈의실에 도착해 피와 소독약 냄새가 밴 수술복을 벗었다. 평범한 일상복으로 갈아입자. 그녀는 더 이상 한세병원의 전문 간호사가 아닌 초라한 한 명의 개인으로 돌아왔다. 사물함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텅 비어있고 아무런 색깔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얼굴. 병원 밖으로 나오자 도시의 소음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주소를 말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탁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입술을 깨물며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수모와 절망, 짓밟힌 자존심과 송두리째 부정당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서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강지혁의 경멸에 찬 눈빛, 일개 간호사 따위라던 그의 목소리, 자신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오던 그의 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침묵으로 방관하던 동료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처럼 그녀의 마음을 헤집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샘이 마를 정도로 울고 나자 텅 빈 탈진 상태가 찾아왔다. 그녀는 힘없이 일어나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잠들어버리고. 이 끔찍한 하루가 그저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쉬지 않았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수술실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은 바로 그 문제의 순간이었다. 환자의 검지손가락, 파르르 떨리던 그 미세한 경련. 왜 그녀는 그것을 봤을까? 왜 그것이 그토록 신경 쓰였을까? 그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신호였다. 심장수술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말초신경계의 작은 반란.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약물 부작용 전해질 불균형, 아니면 아직 의학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제3의 변수.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되짚어보았다. 그래, 그녀는 기구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하지만 왜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강철 같았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그 중요한 순간에 답은 하나였다. 그녀는 그 손가락의 경련에 정신을 빼앗겼던 것이다. 환자의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이상 신호를 그녀의 본능이 포착했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찰나의 순간에 현실의 실수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하려다 실패한 것일까? 이 생각이 들자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절망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의식 위로 차가운 전문가의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윤서아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눈이 퉁퉁 부은 여자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달랐다. 깊은 슬픔의 잿더미 속에서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집요한 불씨였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부칭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해고되었다. 그녀의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그녀는 한세병원의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도 없다. 그녀는 완벽한 외부인이자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무기가 남아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머릿속에 축적된 방대한 의학 지식, 수천 건의 케이스를 통해 단련된 분석력, 그리고 무엇보다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집요함. 화면이 켜지자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심장 수술 중 말초신경 경련, 프로포폴과 근섬유속 성연축의 연관성, 수술 후 선망과 미세 혈전, 검색 결과는 수만 개에 달했다. 그녀는 그 정보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하나씩 끈기 있게 관련 없어 보이는 논문과 케이스 리포트들을 연결해 나갔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름 모를 환자의 몸이 보냈던 그 작은 신호의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진실 그 자체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강지혁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밑의 도시가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없었다. 손에는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지만 술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수술은 성공했다. 최광일 회장의 심장은 이제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신의 손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끈적하고 불쾌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그건 환자를 위한 것이었다. 수술실의 기강을 위한 것이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완벽을 향한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윤서아의 그 얼굴을 지우지 못했다. 충격과 상처,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 맑은 눈동자, 자신의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한 인간의 존엄.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앳된 얼굴의 그와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어머니였다. 15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다. 그의 어머니는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가 집도했지만 수술 중 사소한 출혈을 잡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수술이 끝나고 나온 의사는 지혁과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감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지혁은 그 말을 증오했다. 무능력한 자들의 변명. 그날 이후 그는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다시는 최선 따위의 변명을 하는 쪽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이 되기로, 다시는 소중한 것을 잃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기로 그는 감정을 버리고 오직 실력과 완벽함만을 추구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오늘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옛날의 의사와 똑같은 짓을 했다. 자신의 권위와 분노를 앞세워 한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완벽함이라는 성벽이 실은 그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 넣었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마음속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문득 이상한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윤서아의 그 표정, 그녀가 기구를 떨어뜨리기 직전의 그 표정, 그것은 단순한 실수의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그런 종류의 집중력이었다. 아니야, 가각이겠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왜 하필 그 순간에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강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텅 빈 집안을 서성였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작품으로 채워진 이 화려한 공간은 그의 공허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신의 손. 하지만 오늘 이 손은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냈다. 어둠 속에서 폭군은 비로소 자기 안의 악마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은 그에게도 윤서에게도 길고 긴 밤이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한세병원 VIP 병동의 공기는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밤새 최강일 회장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교대 근무를 위해 출근한 의료진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혁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제의 그 끔찍했던 사건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오전 9시 30분 담당 간호사가 최 회장의 바이탈을 체크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고요는 산산조각 났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울리기 시작한 날카로운 경고음은 모든 것을 뒤바꾸는 서곡이었다. 환자의 심박수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며 심실세동에 가까운 파형을 그리기 시작했다. 혈압은 측정 불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코드블루 VIP 병동.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병실로 몰려들었다. 그 선두에는 이날 아침 당직을 맡고 있던 소화기획과 김도윤 교수가 있었다. 상황이 어때? 갑자기 삐비 왔습니다. 혈압도 안 잡힙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에피네프린 1mg IV로. 김도윤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정치적인 인물이었지만 실력 없는 의사는 아니었다. 응급 상황 대처 능력만큼은 인정받고 있었다. 클리어. 강력한 전기 충격에 환자의 몸이 한번 크게 튀어올랐다. 심전도 파형이 잠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했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더욱 혼란스러운 부정맥이 시작되었다. 젠장 소용없어. 약물로도 반응이 없어. 1시간 동안의 사투가 이어졌다. 온갖 종류의 승합제와 항부정맥제가 투여되었고 제세동은 수차례나 반복되었다. 하지만 최광일 회장의 몸은 그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의 생명력은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병실 안은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되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김도윤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한 수술 후 합병증이 아니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 그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에크모 ECMO 준비해. 지금 당장. 심장과 폐의 기능을 기계로 대체하는 에크모는 사실상 환자가 작아 생존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마지막 보루였다. 한세병원의 명예가 걸린 VIP 환자가 수술 하루 만에 에크모를 달게 되었다는 사실은 수술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도윤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강지혁의 시대가 끝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밤을 새운 윤수아의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논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화학 구조식과 임상 데이터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침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다. 환자의 손가락에서 나타났던 미세한 근섬유속성 연축, 그리고 수술 후 급격하게 진행되는 다발성 장기부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그것은 일반적인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테트로도톡신 변이체에 관한 아주 희귀한 독성학 보고서였다. 보고 도구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인공적으로 변형시킨 이 물질은 초기에는 말초신경에만 미세한 독성을 나타내다가 특정 효소와 결합하면 수시간 내에 심장과 혈액 응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일반적인 독극물 검사로는 절대 검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암살용으로나 쓰일 법한 디자이너 독극물이라는 점이었다. 누군가 최광일 회장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것도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위장하여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이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더 이상 의료사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미수 사건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수간호사인 오 여사였다. 수간호사님, 저 윤서아예요. 수화기 너머로 ICU에 소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오 여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지쳐 있었다. 서아야, 지금 바쁘다. 무슨 일이니? 환자분 최광일 회장님이요. 지금 상태가 그냥 합병증이 아닐 거예요. 독극물 중독일 가능성이 높아요. 테트로도톡신 변이체. 서아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오 여사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짜증이 섞였다. 지금 병원이 발칵 뒤집힌 거 안 보이니? 너 지금 해고당했다고 홧김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일단 끊어. 나중에 얘기해.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아는 망견자실했다. 그녀의 경고는 그저 해고된 직원의 히스테리로 치부되고 말았다.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인은 박태준 이사장과 병원 감사팀장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가설을 설명했다. 환자의 증상, 자신이 찾아낸 독극물의 특성, 관련 논문 링크까지 첨부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의료 전문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였다. 따라서 현재의 치료법을 즉시 중단하고 특수 혈액 정밀 분석을 통해 해당 독성 물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해독제는 오직 프러시안 블루 투여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제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메일을 발송하고 나서 그녀는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다. 10분, 20분, 1시간이 지났다.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 뉴스 속보에 짧은 기사 한 줄이 떴다. 속보: YJ그룹 최광일 회장 심장 수술 후 위독, 한세병원 합병증 발생, 최선 다하는 중. 최선을 다하는 중. 그 단어가 서아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들은 그녀의 경고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메일은 읽히지도 않은 채 휴지통에 버려졌거나 혹은 그저 정신 나간 여자의 음모론으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그 순간 서한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시스템 내부의 고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런 힘도 신용도 없는 외부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환자는 죽어가고 있었다. 범인은 어딘가에서 유유히 웃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그녀는 이 작은 방 안에 무력하게 갇혀 있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엎드려 흐느꼈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시스템에 대한 분노,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빨갛게 충혈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마치 시베리아의 겨울 같은 냉기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병원이 듣지 않는다면 세상이 듣게 만들면 된다. 의사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아내면 된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자신이 밤새 수집한 자료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해고된 간호사 윤소아는 죽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진실을 추적하는 외로운 전사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이번에 그녀가 입력한 검색어는 의학 용어가 아니었다. 한세병원 서버, 보안구조, 김도윤 교수, 최근 연구 프로젝트,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방역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세병원 이사장실의 공기는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긴급 이사회였다. YJ그룹 최강일 회장이 에크모에 의존해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새어나가면서 병원은 개원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사장 박태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이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김도윤 교수였다. 그는 어젯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를 살리지 못해 상심이 크다는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교활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우선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것에 대해 집도이였던 강지혁 교수님을 대신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을 사태 수습의 중심에 그리고 강지혁을 문제의 원인으로 프레임했다. 어젯밤부터 저희 의료진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술 후 합병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이고 파괴적인 경과입니다. 한 의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럼 원인이 뭔가 김 교수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김도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 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말하기 곤란하다는 듯 잠시 뜸을 들였다. 강지혁 교수님의 수술 방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이로울 정도로 뛰어나지만 동시에 매우 공격적입니다. 때로는 정상 조직의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병변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시하죠. 어쩌면 이번 경우 그 공격적인 술기가 환자의 노쇠한 혈관에 예측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것이 지금과 같은 전신적인 염증 반응, 폭풍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었기에 더욱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가능성이라는 안전장치 뒤에 숨어 강지혁의 가장 큰 장점인 과감함을 무모함으로 둔갑시켰다.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어제 수술실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수술 기구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강 교수님께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이사장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강지혁에게 불리하게 돌아섰다. 이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잡한 의학적 논쟁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이 사태를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다. 김도윤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제공해 준 것이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천재 의사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사고를 쳤다. 이 얼마나 완벽하고 자극적인 시나리오인가. 회의에 참석해 있던 강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반박하려 했다. 환자의 상태는 그런 기계적인 손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이것은 전례 없는 면역학적 재앙이라고 항변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과거의 오만함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위기에 빠진 그를 위해 기꺼이 나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박태준 이사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강지혁 교수,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오늘부로 교수의 모든 의료 행위를 잠정 중단한다. 수술, 진료, 회진 등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병원 감사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의사에게서 메스를 빼앗는 것, 그것은 신에게서 권능을 빼앗는 것과 같았다. 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동정의 시선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때 그의 제국이었던 이 병원에서 그는 한순간에 폐위된 왕이 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신의 손이라 불리던 남자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직무정지 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바로 그때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서아의 전화를 무시했던 것을 계속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확인했고 새벽에 서아로부터 와 있던 장문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상세하고 논리적이어서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강지혁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가 의사로서 가진 순수한 열정만큼은 존중했다. 그리고 윤서아라는 성실한 간호사의 억울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교수님, 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 여사는 그의 책상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서아가 보낸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다. 교수님께서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일찍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혁은 마지못해 휴대폰으로 시선을 옮겼다. 발신인 윤서아,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나한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읽기 시작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근섬유속 성연축, 테트로도톡신 변이체, 프러시안 블루.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 없었던 환자의 상태, 그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던 몸, 그리고 수술실에서 그가 놓쳤던 윤서아의 그 이상한 표정. 그녀는 실수를 해서 당황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 끔찍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그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것은 해고당한 간호사의 분노에 찬 투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뛰어난 분석가의 냉철하고 논리적인 보고서였다. 이 가설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대담했지만 동시에 현재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이 비명을 질렀다. 이 가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경멸하고 내쫓은 사람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의사로서의 본능,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의 이성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이 가설이 맞다면 환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독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강지혁은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추락한 신으로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대로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파괴했던 한 간호사의 진실에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그는 책상 위에 직무정지 명령서를 한번 보고 여사의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명예도 자존심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의사였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강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다시 예전의 그 날카로운 빛이 돌아와 있었다. 더 이상 절망과 패배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전사의 빛이었다. 수강 여사님. 네, 교수님. 지금 당장 윤서아 간호사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야겠습니다. 그것은 몰락한 신의 마지막 도박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택이었다. 강지혁은 윤서아의 좁은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그는 이 여자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서 지워버리려 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밤샘 연구로 인한 피로와 함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의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혁의 등장을 전혀 놀라워하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들어오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선 지혁은 어지럽게 널린 논문과 책들 사이에서 간신히 설 자리를 찾았다. 그는 사과부터 해야 할지, 본론부터 꺼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서아의 눈빛을 본 순간 그는 감상적인 사과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인정이었다. 당신이 보낸 이메일 읽었소. 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찬사이자 가장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다. 서아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엇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예측한 것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독극물이라고 주장하는 것 말입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가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듯 했다. 둘 다 지혁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환자의 상태는 일반적인 의학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 당신의 가설만이 모든 악의를 들어맞게 만들고 있어. 그 근섬유속 성연축, 나도 봤어야 했어. 아니, 당신이 처음 봤을 때 내가 들었어야 했지. 그의 솔직한 인정에 서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은 이미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셨고 저는 해고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있어. 지혁의 눈이 이글거렸다. 환자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진실은 아직 묻히지 않았지. 나는 당신의 머리가 필요하고 당신은 내 손과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마지막 영향력이 필요할 거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동맹이 시작되었다. 몰락한 천재 의사와 쫓겨난 간호사. 그들의 공동 목표는 단 두 가지였다. 첫째, 환자를 살릴 것. 둘째, 범인을 찾아낼 것. 그들은 책상 위에 병원 내부 구조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군사작전 회의와도 같았다. 첫 번째 목표는 해독제 투여. 서아가 말했다. 제 가설이 맞다면 프러시안 블루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직무 정지 상태라 처방 권한이 없으세요. 오 수간호사님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지혁이 말했다. 그분이라면 우리를 믿어줄 가능성이 있어. 내가 연락하지. 두 번째 목표는 증거 확보입니다. 서아가 말을 이었다. 범인은 분명 주사제를 통해 독극물을 투입했을 겁니다. 수술 중에 사용된 수액백이나 약물 바이알, 특히 여러 번 약물을 혼합하는 수액백이 가장 유력해요. 어제 수술에서 사용된 의료 폐기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폐기물은 24시간 내에 소각 처리되는 게 원칙이야. 시간이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지혁은 곧바로 오 수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상황의 긴급함과 서아의 가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오 여사는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서에 대한 그녀의 오랜 믿음과 현재 병원의 절망적인 상황이 맞물려 결국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의 눈과 손이 되어 병원이라는 적진 안에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시계는 똑딱거리며 최광일 회장의 남은 생명을 재고 있었다. 오 수간호사는 먼저 약제과로 향했다. 프러시안 블루는 극히 드물게 사용되는 해독제라. 불출 기록이 모두 남았다. 그녀는 다른 응급약물을 대량으로 청구하는 척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몰래 프러시안 블루 한 바이알을 빼돌리는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투여였다. VIP 병동은 지금 김도윤 교수의 통제해에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러 들어가는 척했다. 김도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지만 베테랑 수간호사의 행동을 막을 명분은 없었다. 환자분 혈압이 너무 낮아서 수액 라인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환자의 팔에 연결된 여러 개의 수액 라인을 점검하는 척하며 의료진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쏠린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주사기로 해독제를 수액백에 주입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서아는 휴대폰으로 오 여사를 원격 조종하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동선을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수간호사님, 어제 4번 수술실에서 나온 폐기물 카트는 지금 지하 1층 폐기물 보관소 B7 구역에 있을 거예요. 소각로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죠. CCTV 사각지대는 제가 보내드린 도면을 확인하세요. 오 여사는 해독제 투여를 마치고 다음 교대 근무자와 교체된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ICU를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향했다. 지하 폐기물 보관소는 병원의 가장 어둡고 지저분한 곳이었다. 수많은 붉은색 의료 폐기물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오 여사는 코를 막고 서아가 알려준 B7 구역으로 갔다. 그리고 어제 날짜와 OR 쓰름라고 적힌 봉투들을 찾기 시작했다.
찾았어요. 서아 선생, 그녀가 속삭였다. 봉투를 조심해서 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리식 염수나 헤파린이 담겼던 수액백을 찾아보세요. 특히 여러 번 약물을 주입한 흔적이 있는 걸로요. 오 여사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 안을 뒤졌다. 피 묻은 거즈와 버려진 수술 기구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침내 쭈그러든 1리터짜리 생리식 염수백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수액백의 약물 주입구에는 공식적인 주사바늘 자국 외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다른 각도에서 찔린 듯한 또 다른 바늘 자국이 있었다. 너무나 교묘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흔적이었다. 찾았어요. 서아 선생 두 번째 바늘 자국이 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아의 다른 휴대폰이 울렸다. ICU에 남아있던 그녀의 동료 간호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요. 최광일 회장님 바이탈이 돌아오고 있어요. 혈압이 오르고 부정맥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해독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서아는 눈을 감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안도감. 그녀의 가설은 이제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녀는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우리가 맞았어요. 수화기 너머 지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역시 오 여사로부터 증거와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동시에 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안도감과 함께 범인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그의 목소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증거는 확보했고 환자는 살아날 거요.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막 적의 정체를 확인했을 뿐이다. 김도윤은 여전히 병원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방어전이 아닌 공격에 나서야 했다. 이제부터 강지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았다. 전쟁 시작이야. 다음 날 오전 한세병원 이사회 회의실은 다시 소집되었다. 최광일 회장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이사들은 이 기회를 틈타 강지혁을 완전히 병원에서 몰아내고 사태를 안정시킨 김도윤을 그 자리에 앉혀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김도윤은 승리감에 도취된 채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박태준 이사장이 강지혁 교수에 대한 공식 회의만을 상정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어제의 패배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찬 눈빛의 강지혁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침착하고 당당한 표정의 윤서아가 함께였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한 이사가 소리쳤다. 강지혁은 그를 무시하고 회의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는 피고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집행하러 온 심판자였다. 이 회의는 저의 해이만을 논의할 자리가 아닐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낮고 강하게 울렸다. 이곳은 이 병원 안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살인 미수라는 단어에 이사들은 경악했다. 김도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지혁은 말없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의 파일을 전송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오 수간호사가 촬영한 수액백의 사진이었다. 두 번째 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있었다. 이것은 최광일 회장님께 투여된 생리식 염수 백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식적인 주입구 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번째 주사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른 물질을 주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선 윤서아를 향해 손짓했다. 그것은 존중과 신뢰의 제스처였다. 한때 폭군이었던 그가 자신이 내쫓았던 간호사에게 모든 무대를 양보하는 순간이었다. 윤서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조금도 떨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으며 그 안에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화면에 그래프와 데이터를 띄우며 최광일 회장의 증상이 테트로도톡신 변이체 중독의 전형적인 단계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초기 말초 신경 독성 반응인 근섬유속 연축부터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파종성 혈관 내응 고장의 DIC까지 그녀의 설명에는 막힘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녀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최광일 회장의 혈액 분석 데이터였다. 프러시안 블루를 투여한 직후 그의 몸에서 독성 물질과 결합한 화합물이 검출되었고 그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래프였다. 제가 어젯밤 비밀리에 투여한 해독제 덕분에 최 회장님은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환자의 상태가 단순 합병증이 아닌 명백한 독극물 중독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의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낱 간호사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다. 김도윤이 버럭 소리쳤다. 궤변이야. 저 여자는 해고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소설을 쓰고 있는 거라고. 저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보장은 누가 하지? 조작 여부는 곧 밝혀지겠죠. 서아가 차갑게 받아쳤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김도윤 교수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것은 한 유령 회사의 수입 품목 리스트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자금 출처는 바로 김도윤 교수의 연구비 계좌로 연결되어 있었다. 수입 품목 중에는 테트로도톡신 변이체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전구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김 교수님의 천한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이 희귀한 화학물질은 한 달 전 최광일 회장님의 수술 날짜가 잡힌 직후에 수입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 완벽한 증거의 사슬 앞에서 김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침착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공포에 휩싸인 추악한 맨얼굴이 드러났다. 아니야, 저건 모함이야. 강지혁, 내 놈이 꾸민 짓이지.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 순간 박태준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창백했다. 보안팀, 당장 들어오시오. 그의 나지막한 명령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김도윤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렇게 한세병원의 오랜 암투와 추악한 음모는 가장 예상치 못했던 한 간호사의 손에 의해 막을 내렸다. 며칠 후 한세병원 대강당은 전 직원들로 가득 찼다. 김도윤과 그의 협력자들은 모두 경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강지혁의 직무정지는 즉시 해제되었고 그는 다시 흉부외과의 수장으로 복귀했다. 강단에 선 강지혁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사건의 전말을 어떤 과장이나 축소도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윤서아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번 사건의 진정한 영웅은 제가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객석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서아를 향했다. 모두가 절망하고 진실을 외면할 때 홀로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낸 윤서아 선생님입니다.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 비범한 분석력,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와 최광일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아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윤서아 선생님,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의료인이었고 저는 최악의 상사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헌신과 용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존경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서아를 향한 찬사이자 변화를 선택한 지역을 향한 격려였다. 이어서 박태준 이사장이 단상에 올라 중대 발표를 했다. 본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로 원장 직속의 의료위험관리 분석팀을 신설합니다. 이 팀은 병원 내 모든 의료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며 개선책을 제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팀의 초대 팀장으로 윤서아 선생님을 임명합니다. 다시 한번 대강당은 충격과 환호로 가득 찼다. 일가의 간호사였던 그녀는 이제 병원의 핵심 권력 기관을 이끄는 수장이 된 것이다. 한 달 후 한세병원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직책에 상관없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지혁의 수술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전히 엄격하고 까다로웠지만 더 이상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수술 전 항상 팀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특히 수술 중에는 간호사들의 작은 관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그날도 그는 어려운 심장 판막 치환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수술의 막바지,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참관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의료위험관리 분석팀장이라는 명패를 단 윤서아가 수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인터컴을 통해 그녀에게 말했다. 윤 팀장, 당신 눈에는 뭐가 보이지? 그것은 질문이자 존중의 표현이었다. 유리창 너머 서아가 마이크에 대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명료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환자의 좌심방 압력이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봉합 부위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지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군말 없이 그녀의 조언에 따라 봉합 부위를 다시 확인했다. 어둠의 시대는 가고 공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 입은 신과 세상 밖으로 쫓겨났던 여전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